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네, 오늘도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파생 상품과 원자재 뉴스를 전해주는 뉴스선 시간입니다. 네, 강승희 대표님과 조세호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지난 촬영을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당일이었는데 이제 오늘로부터는 본격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돼서 그동안 또 많은 조치가 있었고 많은 뉴스가 있어서 시장에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또 지난 한 달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얘기 계속 나오면서 계속 관세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어서 또 거의 다 머스크 도지 얘기까지 섞여서 굉장히 변동성들이 커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돼 있나라는 거에서 이제 뉴스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가 이게 2월 13일자 뉴스였는데, 시장 변동성 대비 파생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패테일, 꼬리 위험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해서 그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혹시 침체 와서 확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그 대신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해지를 안 하는데, 진짜 폭락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부분에 대한 해지가 계속 있고, 그 해지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빅스 옵션이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가지수 콜옵션, 풋옵션, 뭐 이자율 콜옵션, 풋옵션 이런 거였는데, 빅스 변동성에 대한 콜옵션. 그러니까 변동성이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근데 일반적으로 빅스 같은 경우는 점프할 때 한 번에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한 번에 훅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훅 내려온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빅스 콜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때는 엄청난 시간같이 손실이 나는 상품이어서 감히 매수할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제 투기가 되게 투기도 많고 해지도 많고. 왜냐하면 옵션의 옵션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가격상으로 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올라갈 때 정말로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옵션들을 이제 해지 수단으로, 보험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 바람에 그 옵션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 갱신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들까지 붙는 수준까지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빅스 옵션이, 빅스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빅스의 옵션을 샀다 팔았다 하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근데 진짜로 다운사이드 진짜 이제 브렉스완이 올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이 뉴스에 의하면 개인이래요. 그래서 야, 개인들이 사면 안 빠지는데 이런 느낌이 약간은 있어서, 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빅스 옵션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 않았을 때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건 괜찮지만, 이제 변동성이 워낙 비싼 구간에서는 진짜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스 말고도 또 이제 위클리 옵션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결국은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구나.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맞추면 된다. 이러고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좀 주의를 요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표가 좀 계속 나쁘게 나와서 네. 그런 말씀하신 블랙스완이나 침체 같은 이벤트에 우려가 높아진 상황인가 보네요. 근데 왜 개인들만 살까요? 그게 저의 물음표였어요. 이 뉴스 보면서 왜 자꾸 그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개인들,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예전 같으면 헤지펀드가 움직이거나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원래 지금 저런 빅스 옵션 이런 건 헤지펀드들이 주로 했던 거니까 레버리지가 크니까 손실은 적고 그랬는데, 여기에 개인들이 들어온다고? 아니면 개인들이 요즘 좀 잘하긴 하니까, 그래서 정보가 많이 이제 퍼져서 실질적으로 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권 사듯이 그냥 네. 들어가는 수요들도 있고 상당히 오히려, 많아진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 팔잖아요, 보통. 그렇죠. 기관도 많이 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미국 회사들이 수합을 거래를 한대요. 수합이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수합이라는 거를 회사들이나 은행들이나 기업들은 하거든요. 대출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이제 금리 수합이라는 것도 하고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CCS라는 게 이제 통화 수합이에요. 그래서 뭐 원화를 빌렸거나 이제 달러를 빌렸거나 아니면 유로를 빌렸거나 하는 이제 빌린 회사가 그 빌린 부채를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CCS, 뭐 크로스 커런시 수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달러 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제 유로 대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 금리가 더 낮잖아. 그러니까 유로 금리로 대출 갈아타. 이렇게 하는 건데, 대출을 안 바꾸고
그냥 CCS라는 계약서 한 장을 딱 쓰면 저절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바꾸는 거래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CCS 이걸 딱 보면 생각난 게 엔화 옛날에 의사분들 엔화 대출 받았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엔화 금리 1%예요. 그러니까 2, 3%에 대출 가시고 원화 지금 5%, 10%에 내고 있으신 거 엔화로 바꿔서 엔화 대출 하세요. 원화 대출 하지 마시고. 이 얘기랑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결말이 자살하고 뭐 이런. 그렇게 됐죠. 이제 이제 막 그 기계값을 못 내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됐어요. 엔화가 너무 강세가 돼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유로가 강세가 되면 저 기업들은 정말 힘들 텐데. 근데 여기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도 그거가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다들 안 했는데 네. 이제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달러 강세가 돼야지 얘네들은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더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강세가 세지도 않고 약세도 세지도 않을 거라는 식의 컨센이 이제 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강세로 전환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얘네는 금리 계속 낮추고 미국은 금리를 안 낮추는 형태로 조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 안 빠지고 유럽 금리 빠지고 그다음에 유럽 경기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 유로가 약세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유로로 대출을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한 200bp가 절감이 된대요. 그럼 200bp면 뭐 적지 않죠. 2%인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고서 이제 환율이 2% 정도만 절상만 안 되면 그렇죠.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나 이런 이자율들, 그다음에 우러 전쟁 종결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데 이 불확실성들이 오히려 유로를 강세로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맨날 일 깬다 그랬었는데 1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 1.1 하고 1.0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이제 강세로 돌면은 이제 저렇게 대출로 바꾼 사람들이 이제 큰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이게 한 지난달만 해도 뉴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 깬다 했던 패러티가 깨진다 만다 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 좀 분위기가 바뀐 거네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일 깨진다 쪽으로 이미 이제 보통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는 끝물에 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은 22년도 보면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아래로 하향으로. 그러니까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2% 절감도 했고 약세돼서 수익도 났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이미 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너 수익 났어? 이러니까 이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뉴스화까지 되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뉴스들도 이제 약간 이런 거에 더 프렌들리해진 거죠. 달러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이제 금리 안 내리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벌써 이제 지났죠.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실제로 많이 빠졌는데 그때는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옵션 만기일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긴 네. 했는데 실제로 그때 2.7조 달러 규모의 파생 상품이 만기였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없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이 뉴스 자체도 그날 나왔어요. 금요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일이나 18일이나 좀 일찍 주고 빠질 거다고 해서 이 뉴스를 보고 뭐 풋옵션을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뉴스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다. 예, 이미 빠지고 있을 때 쓴 거죠. 빠지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그걸 보시면 미리 알 수는 없나요? 미리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많다고 제가 이제 이때 방송하는 네. 거에서도 이제 이런 거 물량 많다 이번에 굉장히 많다. S&P도 굉장히 많고 6월물보다 3월물보다 많은 건 처음 봤거든요. 2월달에. 2월물은 솔직히 분기월물보다는 훨씬 미결작정이 항상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월달에는 분기월물이 아닌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방송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근데 그 날짜에 딱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이제 확 밀려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났고 빅스 관련 옵션 매수.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초기에 나왔던 얘기랑도 겹쳐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날 빅스 옵션 만기까지 돼가지고 이제 더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 뉴스에서도 또 단기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 이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단기 파생 상품들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면 결국은 개인들은 방향성 베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팔고 그러다 보니까 판 옵션 대비로 얘네들이 해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우려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줬다 뺐었다 할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중개업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칼라 포지션이라고 해서 콜 팔고 풋 사고 하는 포지션들로 거꾸로 하락 쪽에다가 되게 이제 해지를 하는 수요들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상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롤오버를 하지 않고 그냥 만기를 청산시켜버리는 그런 옵션들까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만기가 되면 롤오버를 하면은 실제로는 현물이 안 나오고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데 그냥 이번 만기로 끝? 예. 이러면 그냥 익스파이리니까 현물을 팔아서 없애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들까지 돼서 매도 압력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 날 같은 경우는 여러 경제 지표의 만기일에 이렇게 겹치면서 쭉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해지를 해소하면 또 매도 압력이 있다고 했는데 해지 해소하면 원래 기초 상품도 그러면 기초 상품을 반대로 청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옵션이 만기가 되면 옵션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해지한 사람은 원래 롤오버를 하면 다음 월물로 넘어가면 여기 있던 옵션을 일로 가져갔으니까 내가 해지했던 거 그냥 두면 되잖아요.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만기로 그냥 청산을 시켜버리면 이해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해지했던 거 그냥 다 팔아서 없애야 되잖아요. 해지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기 청산되는 게 훨씬 더 위험해요. 네. 미결적정이 줄어들거나 이러는 게 실제로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만기가 보통은 이제 해지를 했다. 그러면 기관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1년 동안 해지하더라도 한 달짜리 하고 한 달짜리 매달 이렇게 롤오버 다음 월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지했던 건 가만 두면 되잖아요. 조금씩만 팔았다 샀다 하면 되거든요. 델타 맞추느라고 하면. 근데 나 지금까지 해지하고 이제 해지 안 해. 이러면 이거 다 팔아야 되죠. 네, 그 얘기예요. 해지한 거를 푼다는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 그 뒷장에 있는 옵션 만기일 날 급락한 거 보시면은 아주 쫙 내렸죠. 깔끔하게. 오른쪽에 조그맣게 그려놓은 게 이제 일봉 차트고, 그 다음에 이게 일중 차트거든요. 선 양쪽에 네네. 거놓은 게. 근데 거의 반등 잠깐 일어나고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들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만기 임팩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매크로 시장도 많이 좀 하락이 있었지만 원자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원자재 시장은 어떻게 됐었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한 건 이제 관세가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럼 관세를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까요?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뭐 계속 관세를 갖다 얘기를 했었죠. 뭐 캐나다, 뭐 멕시코에도 25% 한다. 지금 뭐 좀 유예가 되긴 했지만은 그것도 하고 뭐 철강, 알루미늄 여기에 대해서 25%,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의약품 이런 데도 20%뭐 계속 줄줄이 관세 인상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뭐 원자재 중에 하나 이제 알루미늄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제 2,500 톤당 2,500불에서 한 2,700불로 네. 올라갔죠. 한 7, 8%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러면 관세를 올리면은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이건 단기적으로 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관세가 알루미늄이 10%거든요. 10%인데 이제 25%로 올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관세 25% 올라가기 전에 다음 때부터 올라가니까 이제 뭐 미리 좀 비축을 하자라는 사재기를 물량들이 한다. 이제 네. 몰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저 자동차 업계라든지 아니면 뭐 캔 업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 알루미늄 많이 필요하니까 미리 좀 사는 측면에서 이제 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한 7, 8%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장기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일시적으로 몰리는 거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주유소 기름 오른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올라간다고 하면 오늘 가서 기름 넣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름을 뭐 계속 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음 달 수요가 이번 달로 이제 몰려온 거지. 뭐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지 장기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원자재 가격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데는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한 7, 8% 올라간 거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제조업체의 문제는 이제
뭐 알루미늄 가격이 뭐 조금 올라간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보면은 그 미드웨스트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제가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서부 지역 제조업체 간에 이제 가격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훨씬 많이 커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가가 보면 이제 음식값이라고 따지면은 미드웨스트 프리미엄은 이제 배송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 가격은 뭐 조금 올라간 정도인데 배송료가 이제 관세 때문에 왕창 올라간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은 올해 이제 65%가 올라갔어요. 보면은 그 미드웨스트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따지면은 이제 그 미드웨스트 프리미엄이 한 850, 톤당 한 8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가가 2,700불인데 거기 가격은 이제 3,500불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제 그만큼 뛴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보면은 이제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그러죠. 이게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25%, 캐나다 25%. 근데 이게 수입되는 양을 보면은 캐나다가 제일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한 60%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수입하는 데가 캐나다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25%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그 알루미늄 쓰는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10%에서 25% 올렸으니까 이제 15%가 올라간 거에다 플러스 25% 하면은 원래보다 40%를 더 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주요 부품인 알루미늄 가격이 한 40%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면은 뭐 거기서 만든 차를 어떻게 수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로? 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수에서 다 팔아야 되는데 내수에서도 보면은 뭐 수익성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게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소비도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국제가 자체는 관세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내 이제 제조업에 필요한 그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이제 생산이 늘어날 거냐 보면은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입하는 게 관세가 높아지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도 이제 한 뭐 60% 수입하면 40%는 자국 생산이니까 더 늘리면 되느냐 아니면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보면 트럼프 1기 때도 그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었거든요. 보면은 그랬을 때 보면 생산량이 늘어났냐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도 미드웨스트 프리미엄이 한 2배 정도 올라갔었었는데 그때도 생산되는 알루미늄 양은 2017년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었을 때는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관세를 때린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국에서 생산이 더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물가만 자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또 물가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거 뭐 보면은 아직 관세 부가 시작도 안 했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죠.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C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어 CPI도 3.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꼬리가 이제 이렇게 살짝 올라간 거죠. 아직 관세를 뭐 본격적으로 부과도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달걀 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달걀. 보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잠깐 이렇게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죠. 보면은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장기화 될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4.3%로 올라갔고요. 이게 전월에는 3.3%였거든요. 그러니까 1%가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3.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잡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이걸 갖다 촉발시킨 요인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관세죠. 관세 때문에 이제 사실 이렇게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 가격이
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보면 관세가 올라간 것만큼 계속 그게 원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가 좋았던 게 아닐까요? 미리 사재기 하느라고. 뭐 그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계속 망가졌죠. 지난주 예. 금요일날 망가졌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망가지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빠지고 뭐 다 박살 났었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뭐 74에서 64로 10% 빠졌는데, 이게 사실 100 미만이면은 이제 심리가 안 좋은 거거든, 안 좋아지는 건데, 64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소비 심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제 저거 하겠는데, 뭐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이제 성장은 더뎌지고, 뭐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고물가에 이제 저성장이라고 그러면 그게 뭔가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제일 싫은 거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이제 제일 안 좋아하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산이 뭔가요? 그래서 금이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인플레 방어. 금이 제일 사실 보면은 자산을 제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아무래도 성장이 좋으면은 주식을 사면 되겠지만은 성장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 자산의 가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금이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요즘에 금이 굉장히 핫하고 그다음에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투자 심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당분간 바뀌지 않는다면은 뭐 금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는 증산 없이 유가를 낮출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뽑아봤는데요. 이제 그때 관세 올리는 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아니, 우리는 에너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킬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증산시켜가지고 뭐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이래가면서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가격 낮춰가지고 그러면 할 거야 뭐 이랬었는데, 누군가는 증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셰일 업체들도 증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있고, 그다음 사우디도 사실 안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셰일이 지금 뭐 바이든 때 이미 미국 최대 생산량을 찍었잖아요, 보면은. 셰일 업계도 어려운 시기도 뭐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 투자 많이 했다가 수요가 별로 안 늘어나면서 이제 망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늘리기보다는 수익성을 확보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쪽으로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워진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M&A를 통해가지고 이제 큰 업체들이 많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투자 늘리는 애들보다는 이제 우리 파이를 좀 나눠서 단합을 하는 거죠. 단합해서 이제 우리 먹을 거 챙기고 뭐 이렇게 하지. 그걸 뭐 지금 보면 유가가 아주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22년만 해도 한 90불이 넘었었는데 지금 한 7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뭐 투자를 뭐 과감하게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뭐 적당히 파이를 나눠 먹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래도 사실 더 증산을 할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증산을 하고 뭐 규제는 없애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뭐 거기 내부에서는 사실 규제가 없어져도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 안 되면은 이제 딴 데서 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아무래도 이제 증산을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취임 후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 중에 하나를 갖다 사우디로 꼽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증산해라 라고 이제 압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를 최초 방문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집어넣었는데, 사우디도 사실 증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유가에도 보면은 여기는 허덕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감산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감산을 계속 조금씩 연장을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증산을 하라고 그러면은 사실 사우디도 쉽지는 않은 형편이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도 이제 물론 이제 생산 단가는 낮지만은 이제 재정이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나 뭐 이런 쪽에 위해서 이제 한 90불은 돼야지 그래도 뭐 국민들한테 지불금도 나눠주고 뭐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하는 데도 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한 70불 정도 수준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도 아마 좀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아직 뭐 그게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쪽의 증산을 유도를 하지 않을까. 최근 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이든 때는 뭐 우크라이나를 막 이렇게 도와주고 뭐 러시아를 이제 뭐 저거 했지만 요즘에는 뭐 우크라이나를 갖다 완전히 그냥 뭐 저기를 갖다가 압력을 막 팍팍 주어가면서 러시아 쪽하고는 굉장히 프렌들리한 입장을 갖다가 표하고 근데 있잖아요. 언론도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원래 우러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요즘은 다 러우 전쟁이라고 쓰더라고요. 저는 원래 러우라고 썼는데 저도 러우로 알고 대표님이 항상 있었어요. 우러라고 하길래 저는 좀 정치 성향을 그런 거였어요? 성향에 성향상의 따라서. 문제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좀 프렌들리하게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의 이제 공급을 좀 늘려서 이제 유가를 갖다가 좀 낮춰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뭐 뇌피셜입니다.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러시아한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원래 러시아 기름이 다 중국으로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디스카운트 2, 30이었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물건을 싸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여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쟤랑 해서 비싼 가격으로 기름을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고 정상가로 올라오면 그럼 중국 물건 값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죽이기일 수도 있죠. 이것도 그래서 중국 죽이기 중에 죽이기 하나인 것 같다. 수도 그리고 이제 있어요. 편 둘이 먹고 있으니까 일단 맞아요. 띄어내서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중국 죽이기와 중국과의 한판 승부 뭐 여기에 목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저 트럼프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가 키스 켈로그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가가 한 45불대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사실 45불대면은 그게 코로나 때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랑 이제 증상 경쟁하면서 떨어졌던 레벨이 한 45불 밑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경쟁적으로 증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중산도 중산이 코로나 때처럼 수요가 확 없어져야죠 그냥.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계 준비한 게 대부분 다 트럼프하고 관련된 그런 지금 얘기인데요. 뭐 예. 다 모든 뉴스가. 다 뭐 트럼프와 그런 것 연관이죠.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지표도 많이 어렵고 해서 약간 첫 번째로 다뤄주신 뭐 해지성 매매를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또 새로운 포인트로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